불과 몇 달 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요소수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은 빈약한 부존 자원에 있습니다. 경유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이지만 70% 이상 중국에 의존하던 한국에서는 중국의 수출 규제에 한국이 멈춰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었죠. 하늘은 처절하리 많지 대한민국을 자원 부족에 시달리게 했고 극도로 빈약한 지하자원 덕분에 한국이 발전해온 그리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은 명확합니다. 지금처럼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거나 자원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길을 쓰고 해외의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2020년 3월 6일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의 말 한마디는 한국을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동맹국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막아 돈줄을 조이겠다는 의미였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1970, 80년대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발언 직후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39.13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130.5달러까지 치솟으며 14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죠.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제유가는 한국에게는 최악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에너지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에너지의 92.8%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유 37.7%, 석탄 24.7%, 액화천연가스 18.8% 등 수입 화석연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해외 의존도는 40년 전이나 현재나 별다르지 않은데요. 어쨌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에서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유 가격입니다. 경유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목격하셨겠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서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경유차를 몰고 있지만 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경유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석유 제품 수급난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경유 재고 부족 사태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전체 경유 수입의 60%가량을 러시아에 의존하는데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경유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도미노 효과로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어쨌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겪어야 하는 천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하자원과 관련해서 아르헨티나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머금은 염호에서 리튬을 생산할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3일 아르헨티나 살타주 4000m 고지대에는 살타주 주지사, 카타마르카주 주지사 등의 고위급 정치인들과 함께 한국인들이 몇몇 모여 공장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공장은 한국의 포스코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연간 25,000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2024년 말부터 5만 톤, 2028년까지 10만 톤 규모로 순차적으로 늘려나가 최대 250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 먹거리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일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에서 제철소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소금 호수를 샀는지 말이죠. 한국에도 예쁜 호수가 많고 호수야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데 굳이 아르헨티나에서 3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살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여기에는 무서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라는 기업이 기업의 미래를 이 리튬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전기차의 세계가 도래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2019년 200만 대에 불과하던 전기차가 2020년 300만 대, 2021년 570만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전기차의 핵심은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즉 2차전지입니다. 화석연료가 아닌 오로지 충전된 배터리로 운행되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이 곧 전기차의 성능이 되는데 이 배터리의 핵심이 바로 리튬인데요. 리튬이라는 물질은 전 세계에서 아주 미량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리튬은 광석과 염수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석 상태의 리튬은 호주, 캐나다, 중국, 브라질 등에 많이 배장되어 있고 염수 상태의 리튬은 대부분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 중남미에 부존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필요한데 우선 핵심 물질로 불리는 리튬을 채굴하는 기업들이 필요하고 채굴된 리튬을 화학적으로 정련 및 재련해 탄산 리튬 및 수산화 리튬 등의 화합물로 가공해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알루미늄 등 타금속과 혼합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을 만드는 소재 기업이 필요합니다.
금속의 조합 비율에 따라 다양한 배터리로 분리되지만 리튬은 어떤 종류의 배터리를 만들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금속이므로 하얀 석유라고 불리고 있죠.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순으로 매장되어 있어 이 세 국가의 국경 지역을 이른바 리튬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포스코가 산 소금 호수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라는 호수인데 최근 밝혀진 조사에 따르면 이 호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 매장량과 가장 고농도의 리튬을 머금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2018년 포스코가 인수할 당시 약 220만 톤으로 추산됐던 매장량이 약 6배 증가했으니까요. 포스코에 따르면 세계 최대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업체인 미국의 몽고메리에 의뢰해 국제 공인 규정에 따라 수행된 조사에서 220만 톤으로 추산됐던 매장량이 6배 증가해 1350만 톤으로 확인됐습니다. 1350만 톤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는 약 3억 7천만 개, 즉 3억 7천만 대 분량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2021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인 570만 대라고 봤을 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진 것인지 쉽게 감이 오시죠. 뿐만 아니라 리튬 농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소금호수의 리튬 농도는 소금물 1리터가 얼마나 많은 리튬을 함유하고 있는지로 결정되는데 다다익선입니다. 1리터당 무려 921mg이라는 어마어마한 함량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리튬 가격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중국의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은 톤당 560만 원이었는데 2022년 2월 기준 무려 8,400만 원입니다. 2021년 3월 톤당 1,300만 원일 때 포스코가 약 35조 원의 미래 가치를 가졌다고 보도했는데 현재 시대로 변환하면 약 8배 뛴 25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1년 전체 매출이 321조 원이니 앞으로 리튬 가격이 더 상승한다고 봤을 때 이 소금호수 하나에서 삼성전자의 1년치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리튬 가격이 현재 시세를 유지하고 포스코가 문제없이 충분한 리튬을 뽑아낼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리튬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국경 지역은 리튬 트라이앵글로 불리는데 전 세계 탄산 리튬 내장량의 74%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55%가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한국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2차 전지에 있다고 예측한 후 리튬 자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7월 삼성물산과 함께 칠레 NX 우노 리튬 사업에 나서 2010년 11월 지분 30%를 확보했고 2010년 6월에는 GS칼텍스, LG상사 등과 함께 아르헨티나 살데비아 리튬 사업에 진출해 30%의 지분을 확보했었죠. 그리고 포스코와 손잡고 2010년 5월부터는 볼리비아 리튬 추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켜 2011년 9월에는 볼리비아 정부와 최종 리튬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했던 볼리비아의 루이스 알베르토 에차수 광업부 장관은 한국이 우유니 염호 개발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업들에 전부 적폐라는 낙인을 찍자 공기업인 광물공사가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철수해버렸죠. 현재 리튬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는 어마어마한 실수가 아닐 수 없는데요. 기사를 통해 보셨겠지만 현재 전 세계는 자원전쟁 중입니다. 식량 무기화와 마찬가지로 자원 무기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시아 최대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보크사이트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전기차와 2차 전지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원재료입니다. 이렇게 자원을 무기화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중국과 같이 전 세계 모든 광산을 사들이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지만 남미, 아프리카 등 채굴 회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리튬 광산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리튬 광산을 인수하는데 2159억 원을 투자해 2941만 톤의 광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을 보유한 캐나디아 밀레니얼 리튬을 인수했을 뿐 아니라 세계 최대 매장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멕시코 소노라주 리튬 광산을 가진 캐나다의 바카노라리를 인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하기 싫은 말이지만 중국의 이렇게 공격적인 광산 확보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원 무기화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수립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힘들여 확보했던 광산 지분을 적폐라고 규정해 오히려 매각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죠.
처음 공기업 차원에서 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이는 정치의 영역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하자 2018년 정부가 26개 해외 자산을 전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이를 결정했는데 이 중 11개는 이미 매각이 이루어졌고 현재 15개가 남았습니다. 다만 최근 자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각을 보류하기는 했으나 에너지 해외 의존도 93%에 이르는 한국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자원 확보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